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교육 철학과 교육 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철학은 사실 교육 과학, 그러니까 교육 철학 나머지 파트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는 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딱 한 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비고츠키에 관련된 이론은 교육 철학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육 심리학이나 교수 학습 이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딱 교육 철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비고츠키의 지식론의 명칭, 그 다음에 지식의 성격,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교육 철학의 문제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것은 교수 학습과 교육 심리학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교육 철학에서 출제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4대 교육 철학, 이것은 해방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죠. 전 시간에 해방 이후에 우리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미국의 교육이다 그랬어.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을 중요시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그런 이성을 함양시키고 그 다음에 지식을 중요시하는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교육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줘야 될 것인가,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교육의 방향으로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육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실제적 교육 철학은 여기에 있는 전통 철학, 규범적 교육 철학, 실제 교육 철학, 이 세 가지 영역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실제적 교육 철학은 오늘날의 그 뒤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 이론이나 교육 심리학 등에 다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자, 실존주의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특히 여기서 비연속적인 교육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속적 교육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단계별로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큰 통찰을 이룰 수 있도록,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 통찰, 켈레의 통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통찰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짝 성장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한테 의존하면서 살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아팠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그랬을 때 나한테 위기가 처하게 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또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다든가 또는 교수님을 만난다든가 학교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어떤 충고를 한다든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큰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해. 자, 그래서 실존주의, 그 다음에 비판 이론은 왜 교육이 우리가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교육은 비판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사회를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재개념주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은 있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의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여기에 다 영향을 미쳐. 다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렵지만 알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푸코. 푸코의 훈육론, 이것은 학교가 우리는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훈육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학교가 단순하게 기능론이나 갈등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등한 계층을 재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른 차원이 아니라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훈육, 길들여진 인간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장치를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건물 구조가 그렇고 교칙을 통해서 엄격하게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시험을 통해서 규격화된 인간을 만든다라는 것이 푸코의 입장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푸코의 훈육론, 이것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실존주의, 비판 이론에서 여기에 있는 하버마스,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육 사회학에서 나오는데 프레리,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 자, 교육 사회학은 이론은 참 많아요. 제가 교육 사회학을 전공을 했어요. 한국교원대에서. 그런데 교육 사회학은 이론은 정말 많은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 왜 안 나오는가 하면은 교육학 시험 문제가 교육 과정,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육 심리,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그 다음에 교육공학,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 것을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여기에 있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때의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 행정과 교육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본적인 하나의 논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교육과정, 이거 평가, 교사의 역할, 이거지. 근데 지금 여기 속에 뭐요? 교육 사회학은 이 속에 조금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교육 철학이나 한국 교육사는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그래. 옛날에는 추시가 있었어. 3번 정도 있었거든. 근데 추시에서는 생활지도라든가 교육 사회학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나왔으나 정시에서는 이게 나오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시를 우선 중심으로 중요한 것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교육 사회학에서는 첫 번째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에 교육의 격차 이론, 그 다음에 교육 평등, 공교육 개혁과 관련된 내용, 이 파트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이 중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포괄한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어. 이것이 공정한 선발 배치 기능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학교가 공정한 선발 배치 역할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러나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근거나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이것이 갈등론에 해당돼.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묶어서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실조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화실조는 교육사회학에서는 문화실조 또는 문화실조론이라고 돼. 문화실조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화실조가 계층 간에, 항상 교육사회학은 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거든. 그래서 문화실조론은 하류 계층들이 문화실조가 이루어지고 이 문화실조가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라는 차원에서 문화실조가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실조는 교육심리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의 영역이기도 한데, 문화실조가 2013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8년째, 이제 올해가 되면 8년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실조는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출제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신교육사회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신교육사회학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지배계층의 자녀, 중상류계층의 자녀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교사도 사람인지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 왜냐하면 선생님도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대체로 잘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기대의 차이와 교육과정 때문에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교육의 격차를 낳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번슈타인은 여기다 언어와 어법을 통해서 계층 간의 언어와 어법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어법이 중상류 계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교육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가난한 친구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이들한테 설명력이 높은 것이 바로 신교육 사회학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이든 취약계층이든 다 소중한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반듯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야. 그렇다면 얘들한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는 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이 보편적이고 또는 표준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야.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이고 그 평등이 보상적 평등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상적 평등과 연결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교육의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야. 그 다음에 저항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저항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가면은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학교를 학생들한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 계층 상승의 기회를 받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받는 학생들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다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졸업한다고 해갖고 좋은 자리를 다 얻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의 그러한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항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항이론이에요. 그래서 윌리스가 학생들은 능동적인 존재로서 성장에만 체득한 가치관에 따라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지시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간파와 제약,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직업세계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하류 계층들은 학교를 통해서 계층 상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저항이론이다, 이거예요. 이런 학생들한테 어떠한 상담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앨리스의 REBT 이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 이들을 공감하고 이들에 대해서 순수한 입장에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건 비판 이론과 관련하고 문제 제기식 교육이고, 우리나라 학력이 왜 이렇게 높은가? 이걸 설명한 것이 인간 자본론 지위 경쟁 이론이다. 자, 교육 사회학 상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신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저항 이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간 자본론 지위 경쟁 이론, 문화실조는 교육 사회학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세 문제.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아까쯤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2편에서는 결과의 평등.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교육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취약계층, 다문화 자녀, 이런 학생들한테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평등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에서는 1, 2, 3, 4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 다만 이 4번의 정도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재정의 문제고 국가가 세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은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혜택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취약계층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과의 평등,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학교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 과외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EBS 강의 들어버리지. 학교는 뭐하러 오겠어? 예, 그러면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EBS라든가 또는 과외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 걔들은 오로지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자신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는 많은 교사들한테 월급을 주고 학교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게 효과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학교의 요인으로서 브루코바나 러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정리한 효과적인 학교 요인이 있죠. 이 요인을 5가지 정도 있는데 잘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작년에 초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학교 개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학교 외의 개혁으로서 탈학교는 대안교육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쓸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써놨는데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 이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어.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내에 교사, 교장, 교관 포함해가지고 교사,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 또 누구 있어? 행정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발전시킨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학부모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학습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 생태계를 통해서 지식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암묵지를 갖다가 표출화해가지고 공식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4단계가 있어. 4단계. 다만 이제 일본 학자가 이걸 주장해가지고 일본 학자 그 시험 문제가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노하우들을 이걸 갖다 표출화시켜 공식화시켜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내면화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이미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퇴임해버리면 끝이잖아.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식의 변환 과정이 중요하고 전문학습 공동체 이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결과의 평등, 이것을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장적인 평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효과적인 학교, 그 다음에 학습 조직, 학습 조직의 방법 중에 효과적인 학교가 있고 또 학습 효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습 조직계 구축해야 된다. 이거 다 관련돼. 그 다음에 지식의 변환 과정, 새로운 평생교육과도 관련되고 끊임없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조직 전문학습 공동체.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개방적인 토론, 그 다음에 지도성 역할 분담해가지고 각자 자기 책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사회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3문제, 뒤에서 4문제. 여러분이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하면은 역시 나는 이걸 뽑고 싶어. 학습 생태계와 지식 변환 과정.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별표 5개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별표 5개까지는 안 해놨어. 자, 교육사회학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